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회 전체 1화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순으로 4분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최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무더위가 조금 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극으로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도민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뜨거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비판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지역 학교에서 검출된 라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주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라돈을 제거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부정질문을 통하여 관련하셨지만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설치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곳이 있으며 그 검출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공기순환장치로 라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부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할 게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우리 교육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의원님들이 지난 8월 우주 적상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공기순환장치의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상시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잘 작동되고 상시 운행을 한다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동되고 있지 않은 장치가 많았고 작동법에 서투른 것에 의아함을 느낀 의원님들께서 다시 묻자 학생들이 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전기 사용량 때문에 작동을 꺼놓은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정말 작동 잘 되죠?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교실에 있을 경우에는 상시 운행을 해주세요 라고 당부까지 드리고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장 방문 후 라돈의 영향을 공기순환장치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안함이 들어 분함초와 적상초의 공기순환장치 설치 전후인 2012년, 13년, 그리고 14년 전기 사용량 변동이 가장 적은 계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상초, 분함초 모두 전기 사용량이 변동이 없거나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분함초는 24시간, 적상초는 8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른 기계에 대한 전기 전략 효과인지, 아니면 라돈 저감 장치를 제대로 가동 안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의 도움을 받아 공기순환장치를 상시 운행했을 시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 적상초는 한 달에 739kW, 분함초는 3,540kW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돈의 영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도 보편화된 기술이라던 공기순환 장치마저 실제로 운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교육순환 장치를 이용한 라돈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환기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장과 교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돈이 나온 학교에 이런 매뉴얼도 없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슴은 참으로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공간에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본회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기가 막힌 답변도 기가 막히지만 라돈에 대한 교육청 자료의 부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적산초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공기순환 장치를 2013년 1월에 설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적산초는 2013년 3월 20대, 분암초는 3월에 6대, 9월에 26대 설치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기 사용량을 일일이 조사한 후 의구심이 들어 재차 확인을 하니 3월에 적산초 4대, 분암초 6대, 그리고 9월에 적산초 16대, 분암초 2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순환장치 설치 비용도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요금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받으니 실제 지출된 예산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전국 도민의 대기관인 교육위원회 자료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상황에 따라 처리도 달라질 수 있는지, 차라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고 개선을 한다면 좋으련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교육공무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 행정에 긴장감이 없고 의회에 대한 보고가 성실하지 못한 점은 전국 도민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무주 적상초 등 교육청 교사 개축 행정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라돈의 문제와 별도로 적상초는 지난 2008년 교사 개축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개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적상초 건물 안전등급은 C등급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5항 규정을 보면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대한 내구성, 기능성 저하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C등급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C등급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이 2010년 이후 개축한 학교 건축물들은 총 31개 동입니다. 이 중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개축 대상으로 보교료는 C등급이 24개 동, B등급도 3개 동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기는 교사 개축에 C등급 건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교사 개축은 도교육청 산하 재난시험 시설 및 건물 개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했고 개축 사유 또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구조부의 결함, 즉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리하여 개축 비용 대비 수선 비용이 70%가 넘어가는 사유로 개축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태 등급은 D등급인 게 분명한데도 어김없이 도교육청 자체 등급에는 C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등급으로 자체 점검하게 될 것을 굳이 C등급으로 표기하고 결국에는 경제성을 운운하며 개축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런 C등급 개축이
근본적으로 학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태 등급 평가 부실이나 D등급 평가 시 재난 시설물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용도를 낮추기 위해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 건축물 5,219개 동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 결과 건축 연도 40년이 넘은 건물 등을 포함해 대부분이 B등급, C등급입니다. C등급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내부 연한이 지난 주족조 건축물들을 더욱이 내재 설계로 구조 보강을 하지 않은 3, 40년 된 학교 시설물이 대부분 B등급,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축한 학교 시설물 상태 안전 등급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문제점은 첫째, 내재 설계가 안 되어 있는 3, 40년 이상 되는 학교 시설물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 등급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 시기를 놓쳐 자연재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축의 사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등급이 D등급이 아닌 C등급이기 때문에 개축비 대비 수선비를 70% 이상까지 짜맞추게 함으로써 신뢰받지보다는 공모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태평가 등급과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보수, 보강 및 개축의 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지역적 이해관계로 얽매여 공모가 힘들 수도 있으며 예산 확보에도 개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건물 안전 관리가 안전진단 따로 개축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했던 학교 시설물 안전 등급 평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상초의 개축 문제 지연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교육과정의 원성을 살 것인지 조속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유치원 시험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들이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한 사립유치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일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겪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매우 적습니다. 전주 세곳 공립단설유치원 총 정원 426명의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의 지원은 3명이며 병설까지 합쳐도 7명뿐입니다. 물론 사립도 많지 않은 23명입니다. 군산시 관내 또한 만 3세에서 5세 장애 어린이 중 불과 8명이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전주시 관내 141명의 만 3세에서 5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37명을 제외해도 전체 인원 대비 7명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만 3세에서 5세가 되면 유치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청에서 관할한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지원 대상 어린이도 자유롭게 유치원에 입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 발달,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부모님들이 결정했다는 결과인지 유치원에서 장애인 아동을 입학을 꺼려서 발생한 일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교육관께서는 공립유치원에서 장애아 어린이와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직연수원 설립계획이 교육부 투용자심사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교직원 수련원이 2년 이상 준비한 끝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영역과 지방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지난 7월 30일 교육부 투용자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의 결정이 담당 부서에서는 안타깝고 서운하겠지만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안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 사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동안 교직원 수련원 부지 관계로 교육청은 부안군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부안군 또한 지역개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직원들에게는 파수도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이 우리 지역에도 건설된다는 환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환분이 이제는 교육청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은 이런 부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2달에 걸쳐 추진한 용역비 뿐이지만 행정력 낭비와 교육가족의 실망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자칫 공직사회의 무사한 일 복지 부동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 교직원 수련원 및 공무원 수련원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과적 설문, 그리고 부안군과의 오랜 기간 협의와 조정 등으로 소비한 시간과 행정력을 생각하면 이런 사태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반성이 그리고 되돌아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방문 결과 자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독점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산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지원과 지시를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김성환 교육감의 중앙정부나 교육부 출장 자료를 보니 총 13회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방문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방문의 수는 한 해 평균 3회 정도입니다. 일반 행정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청과 직접 비교는 우리가 있지만 김한주 전 지사가 매년 30회 이상을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중앙과의 교류와 대화 부족은 자칫 우리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중앙 정부가 잘 모르거나 혹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대화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 소속 초선 의원으로서 갖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자치행정에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계장, 과장, 국장 혹은 부단체장 이런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청 장학관 직급은 학교장도, 과장도 가능하고 국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연수원장, 학생수련원장 등 다양한 직위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지부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지만 한 직급이 다양한 직위를 임명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 전문적인 행정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넓은 것은 인사권자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과거 일해온 분야와 연관성이 없거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위에 임명되는 사람도 많아 업무를 파악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 부족 문제 등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급에 따른 직위 배정이라는 인사 방법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는 입장에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를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이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정례회 중 도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전라북도가 고루 균형 있게 잘 살아보자는 모토는 계속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단 한 명의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본 9월의 도정 질문은 이런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예과의 신입생을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9만 남원 인구의 자존심이자 200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인 서남대 의예과의 교육부는 지난 3일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서남의대 교수 12명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5일 최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서남대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혹자들은 서남대 의대 폐기 수순들이라고들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결정에 남원 시민들은 물론 의예과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사학 비리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대학과 지역사회에만 전가시켜버린 것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남대 의예과를 정상화시켜 놔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을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입니다. 전라북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재정보전금과 도비부담,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과 광특회계 포괄 보조금의 일부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와 가까운 시장 군수에게 좀 더 챙겨주자는 의도로 해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도비 지원 유형에 따른 시군별 지원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광특회계 중 최근 4년간 도 자율편성 사업 내역을 보면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군 배분 기준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확인됩니다. 본청이 총 예산의 약 18.2%를 집행했고 분산이 7.9%, 부안이 7.1%, 전주 6.0% 순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인지 도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시도 자율편성 사업의 배분 기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배분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 44.8%에 비해 전북은 22.8%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재정 자립도를 보면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도와 시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도 소득 2배, 민선 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 관련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 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 산하권을 일컫는 동북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이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북이라는 작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균형 발전 필요성을 2002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2006년 전라북도 동북권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4, 5기에 걸쳐 동북권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5개 사업소를 동북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큰 성과물입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민선 6기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시각이 정립되면서 6개 시군에 매년 300억씩 지원하는 동북권 발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4년 동북권 발전 사업 중 광안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사업은 5년간 총 3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남원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한 내에 제대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북권 발전 사업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특과 도비의 2대1 매칭을 이유로 매년 50억이 맥시멈이라는 이유입니다. 동북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동북권 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는 동북권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편성 산출 근거에 의해 광특의 경우 228억을, 도비의 경우 149억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동북권 지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기준액을 수정해 지역의 대표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에서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체 중 70%가 넘는 업체가 전주, 군산, 익산, 왕주 등 서남권에 입지하여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재정 확보 등 4개 시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북권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4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동부 산업권 낙후지역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유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이외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보완해본 제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지리산댐 관련입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케이블카 유치 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영원한 각 한 곳 검토 의사를 표시했지만 산청과 함양, 남원과 구례가 각각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가 다시 촉발된 것입니다. 현재 허가권을 진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나 탈락할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단일화를 요구하며 지자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이 왜 영원한 한 곳만 신청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면 탈락한 지자체에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역의 이러한 논리가 환경부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탈락할 지자체를 위한 당근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전북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라북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7일 댐 사전 검토 협의에서 지리산댐 건설 추진 여부를 지역민의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재되었던 지리산댐 건설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산댐을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인 경남 함양군 1호는 전라북도 경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며 통일신라 홍덕왕 3년에 홍척 스님이 창건한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중창불사가 있는 실상사와 불과 1.7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원은 수몰 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훼손과 함께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저온이나 주변 안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출생일이 매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결혼이 발생하게 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서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혼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년 8월 31일 현재 3급 이상 1명, 5급 4명, 6급 이하 38명이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결혼을 보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 관련 사항을 보면 행정지원관실에 소속되어 있던 2명의 사무관이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한 명은 전주시에서 전입해온 지 50여일 만이고 한 명은 당시 직위에서 불려난 지 50여일 만이었습니다. 50여일 동안 이분들은 마땅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알고 있으셨던 사실인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서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평정 기준일을 4월과 10월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 6월 말, 12월 말에 정년으로 퇴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혼에 대한 승진 인사 등을 할 수 있고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바로바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인사 지연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행정, 기타 직렬 복수직에 184명, 기타 직렬관 복수직에 120명이 배치되어 있어 총 304명이 복수직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에 인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에 필요한 직위에 행정직을 배치시켜 이에 대한 업무 비효율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승진에서도 기타 직렬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4호기 동안에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행정 직렬의 승진 소요 연수는 서기관을 제외한 전 직급에 걸쳐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복수직렬 운용 만족도 설문을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내 직원 총 206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직원은 행정직 59명, 비행정직이 147명이었는데 행정직 응답자 59명 중
65.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에 체크한 반면 비행정직의 경우 매우 불만족 42.1%, 불만족 29.2%로 나타났습니다. 소수 직렬들은 복수 직렬 운영에 불만족을 분명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승진 소요 연수가 처참할 만큼 긴 직렬의 경우 복수 직렬에서 제외시키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료 출신인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수 직렬의 승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개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인사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권자는 그 결혼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혼 보충해야 함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매년 1월 1일자로 연 1회 실시하므로 매년 6월 30일 정년으로 발생한 결혼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해인 1월 1일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승진 인사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승진이 연차적으로 지연 승진하게 되어 해당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만족감과 성취감, 신분상, 재정상 수혜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는 권한만이 아닌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의회에선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인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승진 요건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 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 임용 등 총 18건의 위법, 부적정한 인사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 2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사 등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주사에서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육행정사무관이 되기까지는 13년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도청의 행정 6급에서 행정 5급 승진시까지 8년 5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교육행정직의 인사적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2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교육을 위한 별도 정원을 추가 확보해 인사순통을 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한 4명의 별도 정원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이유라면 교육부와 싸워서라도 우리 몫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전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들은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없다고 이에 대해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 고용 개선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국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지난 3일 토교통부가 녹지관리지역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증설을 위해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은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현 정부에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자체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이 아닌 내생적 발전 전략을 수창하는 민선 6기 도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민선 6기 전국 도정의 내생적 발전 전략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 정부의 여건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정책 대안과 함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 관광 실현을 위한 산림 행정 관련 문제, 서민들의 민원 해결 및 복지 서비스 강화와 함께 이를 통한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의 문제로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림의 활용 가치와 이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웰빙 개념이 정신적 만족은 물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산림 치유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산림청은 산림 자원의 경영 관리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 복지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산림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레포츠 등의 산림 정책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관련 국책 사업들도 다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정책 비전과 목표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산림 휴양 공간인 자연 휴양림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라도에 조성된 자연 휴양림은 전국 138개소 중 단 12개소로 전국 대비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체 자연휴양림 조성 180개소 중 전라북도는 9개소, 치유 조성 34개소 중 1개소만 추진되고 있어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 관광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탈 관광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산림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보립공원, 자연휴양림, 마실길 등 이 모든 것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산림 자원을 관광 부문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산림행정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정책의 방향과 내용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산림정책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차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특기 보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관광전북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 구상하고 있는 산림복지 수요와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북도 산림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에 전북만의 지역별 번역별 특성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에서는 전국 최근 3년간 총 67개 단지 24,745호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 하자 보수 관련 민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에는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학교 설립 등 과대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전북 혁신도시 입주자들이 안방 벽면 외부 유리가 분양 당시 모델 하우스와 달라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다며 허위 분양 광고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은 입주 예정자가 분양 안내소와 견본 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 과대 허위 광고, 미분양 시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갈등 등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입주자 사전 방문을 해서 입주 전 점검을 하는 입주자 사전 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전 점검 후 하자 보수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재방문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입주자 사전 점검이 제 기능을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B-4블록, A-14블록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가 건립 분양하였는데 2014년 5월 초에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하자 보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달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8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 분양 이후 연 2회 현장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 제도 도입이 권고된 바 있고 금년 4월부터는 경남 양산시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추후 모니터를 통해 1단계 점검을 하고 2단계로 입주 예정자가 점검, 3단계로 다시 추후 모니터가 보완 점검하는 단계별 입주자 사전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9일 하자 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 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사와 입주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주거 모니터 제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 B-15블록 공공임대아파트와 만성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푸드뱅크 사업은
여유식품을 기부받아 수혜기관이나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1998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푸드뱅크 사업은 그동안 배분 및 기부 실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전라북도 기부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50억을 초과해 2004년에 비해 650% 증가하여 식품을 통한 나눔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식생활이 결핍된 저소득 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 예방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가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을 배분하고 있고 이용시설이나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물품 배분보다는 물품을 공급자 중심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일방적인 수혜에 의한 낙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공급해주기만 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푸드마켓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은 푸드마켓 사업장이 푸드뱅크 사업장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제공 사업 방향 역시 푸드뱅크 사업에서 푸드마켓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는 2013년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해 5개 시군에서 각 1개소씩 운영 중인 푸드마켓 사업을 기초 푸드뱅크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푸드마켓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사업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푸드마켓 사업 평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익산을 제외한 타 시군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업무를 단순 사업 효율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푸드마켓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앞서 최소한 이용객이 많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급 중심의 일방성을 개선한 사업으로 타 시도의 경우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 푸드마켓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주시 낙구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 검토와 이용객이 적은 시군의 경우 이동마켓 지역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구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황폐해져가는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와 쌀시장 전면 개방 등 외세의 바람 앞에서 이태롭기 짝이 없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흐른 동안
농식품 산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여 도시근로자의 60%에 못 미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농도 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농가소득도 최근 2, 3년 동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에 비한 농가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마을 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U와 미국 등 연이은 FTA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는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농업이 한국 경제 구조주 등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분야 국가예산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119조 원의 FTA 대응 자금을 운운하며 농업 피해 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국 간 비교의만 강조하며 경제학적인 논리만 주장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중앙정부 지침만 따르며 예산만 건네주는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전라북도는 과연 전국 농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예산에서 농수산국 예산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순도비 투자액도 전년 대비 18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농업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배정에는 수월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 지형도가 180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농업기관이 직접화되고 익산에는 식품 클러스터가, 김제에는 민간 육종단지가 들어서는 등 타 시도와 경쟁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삼당농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대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해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사 공약사항을 추진할 중부서인 농산국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3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삼당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만 답습하고 있어 도정 핵심 공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삼당농정이란 선언적인 문구에만 그쳐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중 FTA와 쌀시장 전면 개방이 농민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때 과거와 차별화된 지사의 농정 철학과 삼당농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정은 지금 몇 개월째 조직 개편이라는 광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조직 개편이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을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구상하고 계신 삼당농정의 로드맵이 먼저 나왔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이를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지사의 정확한 정책 방향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 개편안을 검토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값받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야 할 것이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는 친환경 농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던 2009년에 비해 경지 면적은 4,861헥타르, 농가는 5,408호가 감소되는 등 제값받는 농정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근본 조직 개편을 보면 지역구조는 팽창되고 사업구조는 축소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값받는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농산국의 조직과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락농정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조직이 정비되었다면 그 다음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농수산 전체 예산 중 국비 예산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이 실적 개선치로 나올 수 있는 명확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 목적에 지출을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보단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도 감사실에서 발견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수급 사례를 보면 2011년 9건, 2012년 11건, 2013년 7건 등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공무원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2009년엔 농업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총 88건의 지적사항과 11억 6천여만 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조금 문제를 일반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종결짓기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양도 사례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수면 아래 상당 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성격의 도내 농업 예산은 수천억 이상입니다.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단체장과 연결되고 선거 보상 성격이나 나눠주기, 줄세우기 식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 관행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도덕한 영농법인과 행정의 소람 때문에 눈먼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지원 대상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농업 보조금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도, 시군 보조금의 기반별 사업별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도 급증하는 보조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드러나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보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다시대회 농산물을 가져와 포장해서 비싼 가격에 팔거나 보조금 수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농업 예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에 배만 돌려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정부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바로 보조금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도비 사업만이라도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타시도 비해 기금의 종류나 조성 금액이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처럼 여러 기금을 만들고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농업 관련 뱅크를 만들어 무이자 융자 형태의 기금을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농업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6차 산업 등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 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제안대로 무이자 기금 형태로 농업 관련 뱅크가 시행될 경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의 수혜자에 포함될 것이며 농업 경쟁력 제고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기계들은 남에게 쉽게 빌려 쓸 수도 없어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는 농기계 사업은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와는 별도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빌리려는 농민이나 빌려주는 농업기술센터 모두가 이용과 관리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복잡한 절차와 시기가 맞질 않아 제때 빌려쓰기가 힘들고 짧은 임대 기간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기간을 1일, 최대 3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기간에 제한이 많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근처에 임대사업소를 두고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대료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형편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 운영자 입장에선 전문 인력 확보와 수리비 과다 지출 등 전형적인 조직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휴일 근무로 인해 직원들 사지 전은 물론 열악한 근무 조건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농기계 수리와 정비를 맡은 인원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이르다 기술이 손에 익으면 자리를 넘기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만년 적자 구조로 사업의 지속성마저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 연수가 6에서 8년 정도인 농기계들의 노후 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기계 대체 구입에 사업비 투입을 금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 사업의 불안정한 미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지자체 간 농기계 공동 임대가 가능토록 조율하는 역할이나 임대료 조정 등은 광역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마저도 전라북도가 방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함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떠넘기고 도비 지원은 꺼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농기계 임대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과 같이 농작업 대행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작해 묻겠습니다. 농기계 인력 활용이 힘들다면 최소한 병역 복무 대체 제도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일선 행정기관의 상근 예비역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와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에선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 등 산업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농업용 소형 건설기기가 도내에만 2,500여 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장비 대수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고된 농기계 관련 사고만 2011년 18건, 2012년 29건, 2013년 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관련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도내 농업용 소형 건설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2,566명의 농업인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은 43%, 면허를 소지한 대상 또한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기계 장비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건설기기를 일반 농기계와 같이 쉽게 생각하는 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에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해당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되지 않고 면허가 없이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신문에서는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농업인들의 장비 취득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물론 사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무면허, 무보험, 농업용 건설기계를 보급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무면허가 많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교육기간이 멀고 시기적으로 맞질 않으며 지리적, 경제적 접근이 어려운 원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전문 장비와 교육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계 고교에서 방학이나 농한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농업용 소형 건설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업용 소형 건설 기계와 관련해 전라북도에서 마련 중인 교육과 사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등록, 무보험 건설기기를 양성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3당 농정의 키워드가 전국 농민들의 농가 소득은 물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도정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